자, 독서. 출제 빈도수 가장 높은 것부터 가볼게요. 가장 높은 건 바로 이제 사실적 사고 중에서도 내용일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실적 사고에 해당하는데 문제 유형에서 선생님이 이제 사실적 사고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사실적 사고. 문제 중에 가장 기초적인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냐면 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용을 눈으로 찾아서 푸는 게 이게 사실적 사고라고 하는 거야. 야, 강의 올려야 되는데 강의 듣는 사람 뭐라고 생각해? 도대체 무슨 짓이길래. 사실적 사고 그렇게 올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눈으로 찾아서 푸는 문제. 눈으로 찾아서 푸는 문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사실적 사고 내용일치입니다. 내용일치인데 일단 내용일치는 기본적으로 하려면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어쨌든 선생님이랑 같이 니네 수업 들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구조독해가 되어 있어야 돼. 구조독해가 먼저 되어 있어야 돼. 구조독해라는 건 다른 게 말하는 건 구조독해가 아니야. 말 그대로 글을 구조화해 놔야 돼. 구조화. 이 글이 어떤 글이며 어떤 짜임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구조독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쉽게 생각해 보자면 얘는 다 하고 있으니까 얘는 내용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용 초점이 아니라 제목 초점이라고 보면 돼. 각 문단에 제목을 붙여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 아, 여기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아, 이 문단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그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제목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구조독해야. 이렇게 된다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다 풀 수 있어. 진짜 어려운 문제도 시간을 들이면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구조독해 글을 구조화해라 이거야. 그리고 사고 과정이 있는데 구조독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잘못된 생각이야. 틀린 생각. 어떻게 하냐 이거. 이 선지의 내용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안 돼. 1번 사투리 읽으면 이게 맞는 내용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안 돼. 절대로. 그럼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 선지의 내용이 어느 문단이지? 어느 문단에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 이게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 글의 내용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내용을 끄집어낸단 말이야. 머릿속에서 내용을 끄집어내면 그건 언제든지 틀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문제 보면서 이건 몇 번째 문단이지? 라고 특정 문단을 특정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비교해서 맞춰보는 거야. 눈으로. 그렇게 해야지 시간도 오히려 더 줄어들고요. 정확성도 더 높일 수 있어요. 항상 질문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몇 번째 문단이지? 이거부터 항상.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오늘 2개의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 쉬운 거 먼저 한번 해보자고. 쉬운 거 먼저 해보고 여기 나와 있는 브레트노즈까지 첫 번째 있는 브레트노즈까지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거 어느 문단에 있는지가 점검할 때 어떻게 점검하냐면 연습하는 과정에서는요. 선지 뒤에다가 문단 번호를 자꾸 쓰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문단 번호 쓰는 연습.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뒤에 넘어가서 실제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쉬운 것부터 한번 가보자. 브레트노즈랑 이거 두 번째 거 빼고요. 요거 해볼까요? 요거랑 요거 2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거 문단 번호 쓸게요. 나중에 문단 번호를 뒤에다 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문단 번호 쓸게. 자, 갑니다. 근대 철학의 포문을 연 데카르트 인물이죠. 그 후예들의 문제 설정의 중심에는 주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첫 번째 문단이나 두 번째 문단에 그러나가 나오잖아.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다 전제야.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은 그러나 뒤에 있어. 그러나 근대 철학은 해결 이후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근대 철학의 지배적 이념이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근대 철학 해결 이후에 도전에 직면했어요. 무엇이?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근대 철학의 지배적 이념의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뒤에는 뭐가 나오겠니? 근대 철학에 대한 비판이 나올 거야. 쫙. 근대 철학에 대한 비판이 나올 거야. 이거에 중심하죠. 근대 철학에 대한 비판. 그럼 어떤 비판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가볼게요. 근대 철학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으로 환경론자들의 주장이 들을 수 있다. 환경론자들에 의하면 근대 철학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인간을 주체로 자연을 인간에 의해 되고 지배되는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라는 부당한 이념을 유포시켰다고 주장한다라고 했죠. 이게 누구의 주장이니? 환경론자들의 주장이겠지? 그래서 여기요. 이렇게. 환경론자들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끝. 항상 제목이잖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목이 중요한 거니까. 다음. 환경론자들은 근대를 주도하고 지배하던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과학기술주의에 주목하였다. 이번엔 뭐? 과학기술주의. 과학기술주의는 근대 철학의 영향으로 자연을 수량화와 계산을 통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창고로 바라보았다. 그 결과 자연 파괴는 물론 그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의 전반적인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 환경론자들의 주장이다라고 했죠. 환경론자들의 주장 두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여기 근대 철학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비판, 그 다음에 과학기술주의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비판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근데 여기 과학기술주의에 대한 설명했으니까 여기다 개념이니까 동그라미 쳐놓을게 이렇게. 자, 그러면 근대 철학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비판 두 개가 나왔죠. 이러한 환경론자의 비판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현대 철학자로 하이데거를 들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근대 철학의 근본적 특징은 인간 중심주의이자 이성 중심주의이다.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파악되고 지배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계산적 사유에 근거한다. 즉 계산적 사유로서의 이성은 모든 존재하는 것, 존재자를 주체인 인간의 지배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이로 인해 존재자의 본원적인 존재 의미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라고 했죠. 여기 중심장 어디냐 상용이? 여기 중심장 어디야? 맨 위에. 이 글은 근대 철학에 대한 비판이지. 그래서 비판, 환경론자들의 비판 두 개 나왔고요. 여기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건 하이데거를 둘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하이데거의 주장은 어디에 나와 있겠니? 여기 또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하이데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일로 넘어오면 돼요. 다음. 하이데거는 존재자 본연의 존재 의미를 성찰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지평을 열었다. 그는 존재자들이 전체 속에서 의미 있게 결합되어 있는 관계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존재자는 그러한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또한 그 전체의 연관성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유일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라고 했죠. 여기는 하이데거의 주장 두 개 나와 있어요. 여기 두 개. 하이데거의 주장 넘어가요. 그러니까 글에 항상 읽을 때 너무 내용에 집중해서 읽으면 글 자체가 너무 어려워져. 글을 제목으로 보잔 말이야. 여기는 근대 철학 나와 있죠. 근데 근대 철학은 해결 이후에 비판의 대상이 됐어요. 그럼 그 비판이 근대 철학 지배적 이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 그럼 첫 번째가 뭐냐? 환경론자들의 주장, 환경론자들의 과학기술주의에 대한 비판. 이 두 가지인 거야. 여기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다? 하이데거. 그 하이데거의 주장이 몇 군데? 두 군데 나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작품의 이 글 전체에 만약에 제목을 붙여보자면 근대 철학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비판과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하이데거의 철학.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지. 자, 그럼 가보자. 문제 가보자. 자, 이건 키워드 잘 잡아야 돼. 키워드 잡고 몇 번째 문제 가보자. 자, 해결 이후 해결 이런 것들이 키워드겠죠? 몇 번째 문단에 있냐? 해결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첫 번째. 왜? 우리 인물 체크하잖아. 여기 첫 번째 문단에 있죠. 다음 두 번째 환경론자들은 자, 키워드가 뭐라고? 환경론자들과 키워드가 되겠죠? 환경론자 몇 번째 문단에 나오지?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 나오지? 다음 과학기술주의자들 이게 키워드야. 몇 번째 문단에 나와요? 세 번째 문단에 나오죠. 환경론자들은 자연 이거 환경론자들이죠. 다시 몇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이겠죠. 하이데거 몇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과 다섯 번째 문단에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물론 문제 풀 때 볼 때마다 문단번호 먼저 쓰고 찾는 게 아니라 해결 넘어오고 거기서 답 찾아오고 OX 하는 거야. 근데 옆에다 자꾸 써놔. 내가 이 답의 근거를 본문에서 몇 번째 문단에서 찾았다는 걸 보잔 말이야. 알겠어? 자, 해봐. 몇 번인지 다 찾아봐. 넘겨보면서 찾아봐. 그리고 하다가 선택지 5개 중에 하나 정도는 잘 판단을 못 내려도 나머지 답이 나오잖아. 나머지 4개가 다 맞으면 답인 거잖아. 자,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문단 번호까지 써놨으니까 다 찾을 수 있죠? 찾아. 그래서 손 자주 이용하는 거야. 손 이렇게 막 맞춰보라고. 왔다 갔다가 눈이 흔들리니까 손으로 자꾸 짚어보면서 풀어. 이쪽 손으로. 이쪽 손 여기 놓고 이쪽 손 여기 놓고 이렇게. 밑줄 하나 넣었어. 자, 몇 번? 몇 번? 4번. 나와있지 않죠? 4번.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옆에 거 쉬운 거니까 하나 더 해보자, 이거. 이거 빨리 하고 넘어가자. 이거 너네가 한번 해볼래? 왜? 이분법적 사고 2개로 나누는 거야. 참 아니면 거짓. 딱 2개로 나누는 거야. 이분법적, 여기서 말하는 이분법적 사고 이거야. 인간, 지배자와 인간은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이 아닌 것들은 나머지는 다 지배 대상 2개로만 나누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분법. 2개로 나누는 거죠. 자, 요거 한번 해볼래, 너네가? 그럼 요 뒤에다가 뭘 해야 되겠니? 문단번호 다 써봐야 되겠지? 그 전에 뭘 해야 되고, 구조독해 먼저 돼야 돼요. 이거 하고 브레트 룬즈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것도 해보세요. 문단번호 써야지, 먼저. 그래야지 뒤에다가 써보지.
자, 봅시다. 선생님이 글부터 봤어요. 자, 글 구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핵심은 무선 전력 전송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자기유도 방식과 자기 공명 방식이고요. 첫 번째는 자기유도 방식의 원리. 여기 변압기가 뭐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원리가 여기 나와 있다는 건 중요하죠. 세 번째는 이러한 유도 방식은 장점이 있지만 뭐도 있다?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장점과 문제점 그리고 휴대전화가 나오죠. 그 다음 자기 공명 방식이죠. 공명에 대한 설명 이렇게 자기 공명 방식의 원리이다. 포인트는 원리예요. 여기는 자기 공명 방식의 원리가 여기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장점과 그리고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해결 방향, 연구 방향이 나와 있겠죠.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구조가. 자, 그럼 키워드 한번 잡아볼까? 여기서는 자기 공명 방식의 장점이죠. 몇 번째 문단입니까? 몇 번째 문단? 여기 다섯 번째 문단이잖아요. 바로 있잖아. 다섯 번째. 자기 유도 방식의 문제점. 몇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여기서는 키워드는 변압기죠. 몇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그 다음 1차 코일이죠. 자기장을 만드는 방법. 몇 번째 문단입니까? 두 번째 문단. 자기 공명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니까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나와 있다면 다섯 번째 문단에 나와 있겠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맞춰보면 되겠죠. 다음 몇 번? 5번. 자, 여기잖아요. 효율이 부족할 수 있어. 문제점. 소용하잖아. 안 나와 있지, 아예? 그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철심의 역할은 뭐죠? 변압기니까 어디니? 변압기 원리와 유사하다라고 나와 있지. 여기 철심의 역할이 뭐라? 변압기는 자기장 에너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철심이 있으나라고 했죠. 그럼 철심의 역할은 뭔데? 자기장의 에너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철심의 역할이겠죠.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야, 이게. 상도 알겠어? 적절한 1차 코일에서 자기장을 만드는 방법이요? 찾아봅시다. 1차 코일 어디 나와 있습니까? 1차 코일이 두 번 나와요. 여기. 1차 코일 자기장이 형성한다라고 나와 있지. 자, 어떻게 형성될까요? 앞에 보자. 변압기는 네모 모양의 철심 좌우에 코일을 감아서 1차 코일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바뀌는 교류 전리를 보내면 슬래시야. 첫 번째. 1차 코일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바뀌는 교류 전리를 보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치 자석을 운동시켜서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처럼 1차 코일에도 자기장을 형성한다라고 했지. 그럼 1차 코일에 자기장을 형성하는 방법은 뭘 만들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교류 전리를 보내면 1차 코일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만드는 방법 뭐야? 교류 전리를 보낸다가 답이 되겠죠. 됐죠?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틀려도 돼. 근데 틀려도 되는데 과정이 잘못되면 안 돼. 과정이 제대로 돼서 내가 거기를 찾아서 봤는데 내가 뭘 잘못 봐서 틀렸어. 그래서 항상 손가락 보라고 했잖아. 손가락 짚어가면서 엄지든 뭐 검지든 손가락 짚어가면서 보는 거야.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 봐봐. 선생님 봐봐. 눈으로 이렇게 풀잖아. 그럼 한 줄 막 건너뛰게 되고요. 뻔히 보이는 내용도 자꾸 안 보이게 돼. 그러니까 손으로 짚어가면서 푸는 게 좋아. 웬만하면. 알겠지? 자, 그럼 브레튼 거 가볼게요. 앞에 거. 근데 이거 풀어봤지만, 미안. 자꾸 넘어간다고 해서 안 넘어가. 이거 풀어봤지만, 여기 있는 이 사실적 사고의 문제만 푼다고 가정하고 봤을 땐, 글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할 필요 없지. 그냥 빨리 읽어도 되잖아. 막 저 문제만 푼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게 맞아. 모든 글들 다 이렇게 사실적 사고에서 찾아서 풀 수 있을 정도로만 읽어놓으면 돼. 이게 모든 글 읽기의 출발이야. 구조독해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문제 푸는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다른 문제 없고 이 사실적 사고 내용 일치 문제만 있어. 근데 이것만 풀려면 어떤 문단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만 하면서 글을 읽으면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비문학 지문을 다 읽으란 말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 나머지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브레턴 것도 그렇게 한번 가보자. 너무 지나치게 내용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인강을 뭐 안 보는데 잘 안 보지. 볼 일이 없지.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걸 왜 봐. 근데 애들이 와서 그래요. 내가 그럼 선생님은 글을 읽을 때 구조독해를 할 거야 라고 말을 해. 그러면 그래 어떤 선생님도 구조독해를 한다고 했대. 인강에서 어떤 선생님도 구조독해를 한다고 했대. 그런데 막상 강의를 들어보면 구조독해가 될 수가 없어. 왜 안 되냐면 봐라. 선생님이 글 읽는 방법이야. 야, 이 내용이야. 이렇게 줄 짝짝짝짝 글을 읽었어. 자, 문제 풀어. 문제 풀 때 방법을 설명해. 이렇게 하면
궁금한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너무 많이 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도 인강을 찍는다면 구조 독해를 하더라도 전체 글의 내용을 다 읽어줄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냥 기억해. 사실적 사고 내용을치 풀 정도로만 글을 읽는 게 구조 독해라고 보는 거야. 글의 제목과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는 거. 자, 이것도 문단 번호 한번 써볼게요. 이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구조가 안 잡히는 건 아니야. 구조가 잡히기 조금 힘들거나 아니면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내용에 집중하게 되면 구조가 흐트러지는 거야. 가볼게요. 기축통화는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뭐의 개념이죠? 기축통화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1960년 시대죠. 트리핀 교수 사람 이름입니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정화되고 고정 확률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나와 있죠. 자, 여기는 한 번 더, 첫 번째 문단은 두 번씩 읽어도 돼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다시, 이 글의 핵심어는 뭐죠? 이 문단의 핵심어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구조적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개념이 나오잖아. 얘는 전제야. 내가 앞으로 뭘 설명할 텐데 그 설명을 알려면 그래도 기축통화가 뭔지는 알아야 돼. 이거야. 그럼 여기서 핵심어는 뭐냐? 구조적 모순이야. 이거지.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라고 했지. 모순이 뭐니? 구조적이라는 뭐니? 태생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구조적 모순은 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구조적 모순이야?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구조적 모순이야. 아?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흑자가 되지? 흑자가 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요. 반면 적자가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적자가 나도 문제가 되고 흑자가 나도 문제가 되지? 이건 구조적 모순이라는 거지. 여기서 핵심어는 기축통화인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이야. 자, 두 번째 문단이죠. 그 구조적 모순의 내용은 여기에요. 구조적 모순이야.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그러면 여기 가서 찾아보면 돼. 다음.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구조적 모순은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나 봐.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 유동성 개념이죠. 왜? 앞에서 국제 유동성 확보와 신뢰도 간의 문제라고 했어. 근데 국제 유동성이 몰라. 뭔지.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야.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뭐니? 금본위 체제에서. 여기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라고 했어요. 국제 유동성으로 뭐가 추가돼요? 달러화가 추가된다. 국제 유동성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유동성 확보와 달러와 신뢰도 간의 문제인데, 유동성은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었고,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금하고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환본위제가 되었다. 199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 태안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막 교환해 줘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만 변동만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체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국제 유동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집중해! 어디 보고 있어?
국제 유동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밑줄은 어디가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문단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 그냥 하려니까 첫 번째 문단 좀 잠깐 짚고 넘어가자. 두 가지가 있어요. 구조적 모순이잖아. 적자가 나도 문제고 흑자가 나도 문제잖아. 그럼 흑자가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흑자가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 상용아.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흑자가 나는 거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고 했지. 그래서 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거야. 예? 만약에 적자가 돼. 적자가 계속되면 뭐가 문제가 돼? 신뢰도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신뢰도 간에 문제가 되는 거야. 구조적 모순은 흑자가 나면 유동성이 문제가 되고 적자가 나면 신뢰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유동성 확보와 달러의 신뢰도 간에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에 대한 문제만 나오지? 국제 유동성에 대한 문제만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돼. 적자가 되면 구조적 모순에서 적자가 누적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나왔죠? 첫 번째 문단에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유동성 문제고 여기는 뭐한 문제? 신뢰도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가보자.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고 달러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와의 금태한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조라 또는 달러에 대한 여타국의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드 체제에서는 달러와의 평가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평가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길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와의 금 태안 정지를 선언한 닉슨 토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드 체제는 붕괴했다라고 했지. 여기는 무슨 과정? 미국의 브레턴우드 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인 거죠.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서 브레턴우드 체제가 붕괴된 거야. 이렇게. 글은 어렵다고 놓치지 마. 정말 어려우면 핵심어라도 찾아가. 구조적 모순, 흑자, 유동성, 적자, 신뢰도 문제. 그래서 유동성 확보와 신뢰도 간의 문제야. 유동성이 뭔데? 그러면 통용되는 지불 수단, 이걸 말하는 거야. 근본위 체제하고 브레턴우드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뢰도지. 1977년도 초에 경상수지가 적자되면서 달러가 과잉 공급되는 거야. 그러면 신뢰도 간에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브레턴우드 체제가 붕괴된 거야. 여기까지는 브레턴우드 체제의 붕괴 과정인 거야. 다음.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와의 기축통화의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후로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죠?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을 가질 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브레턴우드 체제가 붕괴됐지만 그래도 달러와의 기축통화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자, 이 글의 내용은 뭐냐면 브레턴우드 체제가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붕괴되는 과정을 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브레턴우드 체제가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화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온 거예요. 항상 글은 어려워도 키워드 체크 요거만 잘해줘. 다시 볼게. 브레턴우드 체제화에서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이 있어요. 흑자가 나면 유동성, 적자가 나면 신뢰도야. 이거에 대한 설명은 따로 안 해줄 거야. 나중에 시간 나면 해줄게. 왜냐면 이거를 내가 설명해주면 그래 이게 구조독해가 아니라 내용독해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도 인강이나 이런 거 할 때 구조독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걸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인강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구조독해가 아니라 내용독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유동성, 이 뒤에서는 신뢰도. 그래서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서 브레턴우드 체제가 붕괴된 거야. 그러니까 브레턴우드 체제가 붕괴된 건 결국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붕괴된다 하더라도 분류된 이후에도 기축통화로서 달러화는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키워드 한번 찾아보자. 붕괴 이후야. 브레튼 체제의 붕괴 이후. 어디 나와 있는지 알지? 몇 번째 문단? 찾아봐. 몇 번째 문단? 문단번호 안 썼니? 붕괴 이후잖아. 네 번째 문단. 이거 총 다 해서 문단 4개냐? 응, 마지막 문단. 다음. 자, 여기 볼게. 붕괴 이후, 그 다음에 트리핀. 2개 키워드야. 붕괴 이후, 트리핀. 트리핀은 몇 번째 문단에 나오냐? 2번째 문단. 붕괴 이후는 4번째 문단이지? 찾아보면 돼요. 브레톤 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가? 브레톤 우즈 체제죠? 몇 번째 문단? 2번째 문단. 유동성, 미국 중앙은행이죠? 국제 유동성 역할한 건 무엇입니까? 얘도 몇 번째 문단? 2번째 문단. 달러의 신뢰도 하락의 원인. 신뢰도 하락 몇 번 나오면 2번 나와요. 첫 번째 문단에서 1번 나오고, 몇 번째 문단에서 1번 나오고, 세 번째 문단에서 1번 나오고, 이렇게. 자, 지금 니네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내용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생각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 풀 수 있다고. 찾아봐. 풀어봐. 문단번호 다 갖다 놨잖아. 한번 풀어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란 말이야. 손가락. 자, 한번 가볼까? 기축통화로서 역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 네 번째 문단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규모의 경제. 나와있죠.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한 트리플의 전망.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얘는 트리플은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을 뿐이죠. 붕괴 이후는 네 번째 문단인데 안 나와요. 미국 중앙은행이 어떤 의무를 수행했죠? 그렇지. 금, 태안. 뭐 그런 나와야지. 의무. 좋아.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 역할을 한 건 뭐죠? 국제 유동성 딱 나오죠. 뭐예요? 금이랑. 찾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지 마. 본문에서 찾아. 국제 이동성 역할 한 거.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뭐하고 뭐야? 금하고. 달러가. 야, 여기 찾기 어렵나? 국제 유동성. 봐봐. 국제 유동성, 브레턴 우즈 체제.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고. 너무 빵 나오잖아. 국제 유동성, 브레턴 우즈, 달러화. 딱 나오잖아. 금에다가 달러화까지니까. 그러면 역할한 건 뭐야? 금하고 달러가 되겠죠? 신뢰도 하락 원인은 무엇이죠? 뭡니까? 첫 번째 문단하고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 세 번째 문단, 신뢰도. 여기 신뢰도가 안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 첫 번째 문단, 신뢰도 좋아. 뭐 때문에? 적자 상태가 지속. 적자 상태의 지속이야. 그 세 번째 문단에도요, 나와 있진 않지만 세 번째 문단에도 적자가 누적됐죠? 그러면 달러화의 과잉 공급이야. 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됐다는 얘기는 시중에 달러화가 못하는 거지? 많다는 거지. 많다는 거니까 시중에 여기까지는 또 경제적인 설명인가요? 아무튼 구조상을 보면 적자, 신뢰도 하락.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냐? 빨리 끝내. 이렇게 시위하는 거야? 이것들이. 자, 이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이거 나머지 몇 질문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했던 유형 3개 영역에 대한 문제는 다음 이 시간까지 다 풀어오도록 하세요. 오늘 수고했습니다.